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 210페이지. 자, 이어갖고 보죠.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이제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그런 게 없고요. 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하면 고자가 시행자가 돼서 이제 이하의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라고 해서요.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죠. 그러면 공공부문 하면은 일단 국가하고 지자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사업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사업 한다. 그 국가나 지자체를 우리가 묶어갖고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자들이 시행자가 됐을 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29회 때 우리 기출지문 중에 하나죠. 국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아니, 국가가 개발사업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1기, 2기 신도시 다 국가가 개발한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얼마든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돼서 직접 개발사업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 국가나 지자체만 행정청인 시행자, 나머지 다 이제 비행정청인 시행자인데요. 이 비행정청 중에서도 공기업들이 있죠. 자, 국가가 만드는 공기업,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요. 공공기관. 그래서 공공기관은 국가가, 정부가 100% 투자하고 만든 공기업, 공사 얘기합니다.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공사들을 법률용어로 공공기관이라고 불러요.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출연은 돈 냈다 그죠? 국가, 정부가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서 출자하고 만든 공기업, 그거를 정부 출연기관이 공단, 철도공단 같은 게 있죠. 국가철도공단, KTX 사업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이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거 다 누가 만든 거냐? 국가. 국가가 만든 공기업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만드는 공기업들이 있죠. 지방공사라고 그래요. 지방공사.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가 만든 공기업 SH공사라는 거 있죠. 서울하우징, SH 같은 이 지자체가 만드는 지방공사. 그래서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도 우리가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 공기업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다. 이 공기업의 종류들이 많아요.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걸 행정청하고 이 공기업들, 공기업도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었으니까 부도나고 파산되고 그럴 염려가 없는 거죠. 딱 공신력이 있다 그래서 행정청하고 공기업을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시행자. 그리고 공공이 아니면은 다 뭐가 되는 거냐? 민간사업시행자라고 하죠. 민간. 그럼 민간도 기술이나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개발사업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민간 시행자 먼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사업 할 수 있어요. 내 땅 내가 개발하겠다. 토지 소유자 직접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개개인이 하기가 또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 이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합이 또 사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 이 조합은 제한이 있어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전부 토지 소유자 다시 돌려받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얘가 또 작년에는 정답 지문이었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럼 반대석하면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은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고요. 왜요? 우리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수용. 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뺏는다 그랬죠. 토지 소유권을 강제 취득.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다 쫓아버리고 시행자가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개발 사업하는 게 수용 방식인데 아니 쫓겨나가는 토지 소유자가 쫓겨나가면서 우린 조합을 만들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조합은 전부 토지 소유자 다시 돌려받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회사들 뭐 건설회사, 토목회사, 회사들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지정받아갖고 개발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 많아요. 그래서 민간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공공을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업의 일부 뭐 조성된 토지를 분야한다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설계나 택지 분양 같은 사업의 일부를
대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대행이라는 것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만 인정합니다. 공공사업 시행자만 개발사업의 일부를 민간 건설회사 등에게 대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 공공이 개발사업 다 해먹으면 민간 부분은 다 죽는 거예요. 민간 부분 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공이 할 때는 민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민간 건설회사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줘라. 민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대행이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공공만. 이게 근래 2번이나 그냥 단독 기출이죠. 사업의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은 공공사업 시행자. 그래서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2번이나 그대로 기출. 그래서 민간이 많으니까 공공 4개. 요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공공. 자, 교재 한번 볼까요? 210페이지의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 그러면 그 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정. 그럼 그 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다만 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 밑줄. 전부 돌려받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조합 동그라미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 법 자체에서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거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얘기죠.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큼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적인 시행자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큼은 토지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인 시행자로 지정해라.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또 있는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이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들 박스에 보시면은 1번. 자, 국가나 지자체. 이 국가나 지자체도 얼마든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요 자들만, 이 국가나 지자체만 행정정인 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기관. 이 국가가 100% 투자였고 만든 공기업을 공공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토지주택공사를 소위 우리 LH라고 그러죠. 랜드하우징.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 수자원공사도 개발사업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 수자원공사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 우리 저번 정부에서 4대강 사업 했죠.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하는데 그거를 대부분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했어요.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7조인가가 들어왔어요. 7조. 무려 10몇 년 전에 7조면은 지금 10조 가까운 돈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그 전까지는 아주 견실한 공기업이었는데 4대 가면서 돈 그냥 쏟아부어갖고는 아주 그냥 적자 기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적자 공기업으로. 부실. 그래서 이런 4대강 사업하면서 4대강 강변 주변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개발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에게 강변구역에 뭐 자전거로도 놓고 또는 뭐 리조트 같은 거를 건설해갖고 이런 이제 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수자원공사가 강변 주변을 개발, 그거를 친수구역을 개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친수구역 개발 등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도 개발 사업 할 수가 있도록 해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뭐 등등등 해갖고 이런 공사들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뭐 철도공사 이런 공사들을 우리가 법률용어로 공공기관 국가가 100% 투자하고 만든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3번에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가 50% 이상 자본금을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이고요.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차이점은 공공기관은 그냥 국가가 100% 돈 내갖고 만든 거고 정부출연기관은 자본금의 50% 초과해서 국가가 돈 내갖고 만든 공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가철도공단.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그거 지워버리고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바꿔두시면 되고요. 국가철도공단은 이 KTX 사업 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KTX 선로도 깔고 역사도 짓고 그 최초로 우리 천안아산 역사 있죠. 논바닥에다가 천안아산 역사 대규모로 지어놨는데 그는 논바닥에다가 역사만 지어놨다 접근성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해요. 그래서 이런 KTX 역사를 지으면서 주변을 싹 개발하는 거예요. 싹 개발. 그거를 역세권을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 얘는 이름대로 어디 개발할 때? 제주도 개발할 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얘는 정부 추정기관이 또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 추정기관은 그 딱 두 개요.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얘들은 역세권 개발이나 제주도 개발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케이스만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지방공사, SH 같은 지자체가 만든 공기업, 지방공사. 그래서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 우리 묶어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행정청하고 공기업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그래서 1, 2, 3, 4, 5에서 딱 끊으시고 거기까지를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고요. 5번 이하부터는 이제 민간사업 시행자라고 합니다. 민간.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밑줄 가로 어쩌고저쩌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토지소유자가 쭉쭉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6번에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의 동그라미 조합. 그래서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조합은 가로에 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 밑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하난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이게 그대로 작년 정답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과밀억제권역에서 우리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도 한복판이에요. 너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어갖고 더 이상 과밀해지면 안 되겠다. 그게 과밀억제권역. 그래서 우리 이제 수도권이 저 세법 같은 거에서 배우실 거예요. 우리 수도권은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서울, 인천, 경기.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를 우리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이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수정법이라는 법률이 있어갖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1권역이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던 과밀억제권역. 너무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으니까 더 이상 과밀해지면 안 되겠다. 이게 한마디로 서울특별시나 과천이나 이런 인근 주변 도시,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권역이라고 그래요.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해서 이 성장관리권역은 제가 한창 신도시 같은 거 개발되는 것들이 있죠. 동탄, 화성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관리. 이제 성장하는데 관리하면서 성장시키겠다.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휴전선이라든지 북한강 상류 이런 데를 이제 3권역 자연보전권역이다라고 하고요.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우리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중에서 우리 공법에서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과밀억제권역이 이하에서 몇 번 나올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도 한복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디 얘기한다? 서울.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게 이제 공장이나 대학교를 얘기해요. 이전 법인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서울에 대학 캠퍼스들 많이 있죠. 대학 캠퍼스들. 그럼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 서울에 있던 대학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거예요. 이전해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 캠퍼스가 이전해 갔다. 그 학생들 좋아하겠어요? 학생들 글로 신청 안 하죠. 그래서 이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방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를 이전 법인이라고 그래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법인, 공장이나 대학이 직접 이전해가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 8번에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이 등록사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건설회사예요. 아파트 건설회사. 그 아파트 단지 건설하면서 주변을 싹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 9번에 토목공사업자. 그 토목공사업자는 토목회사를 얘기합니다. 토목회사. 오늘 토목회사. 우리 인프라 깐다 그러죠. 인프라. 도로 놓고 상하수도 놓고 이런 인프라 설치하는 거를 인프라 깐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프라 설치하고 이런 공사가 다 무슨 공사냐? 토목공사한다 그래요. 토목공사. 그래서 거대하게 토목공사 할 수 있는 토목회사들. 그 다음 10번은 자기관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를 리츠회사라고 그러죠. 또는 부동산 개발회사, 디벨로퍼라고 하고요. 등등등 해갖고 이게 다 회사들이에요. 회사들. 이전 법인부터 시작해갖고
건설회사,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등등등 회사. 회사들도 능력이 되면 다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는 당연히 공공이 아니고 민간. 그래서 민간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 공공 4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요것만 공공 부문, 나머지는 민간 부문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정권자가 그러면 그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다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준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 이 조합이 시행자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논점이죠. 조합은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2개. 그래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이 시행자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게 조합입니다. 그럼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다라고 하고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뭐 자기들끼리 조합 설립한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개발법의 요건에 맞게 조합을 설립하는지 일단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습니다. 자, 인가라는 것은 행정청의 확인 감독을 받는 것을 인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법에 맞게 조합을 설립하는지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되고요. 이 설립 인가 받으려면 개발구역에 적어도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적어도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게 첫 번째 조합이 나온 건데요. 조합, 도시개발조합도 있고 정비법에는 정비사업조합도 있고 주택법에는 주택조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최소 우선 요건이 다 달라요. 그럼 첫 번째 도시개발조합은 적어도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냐? 7명 이상이에요. 7명 이상. 왜 7명이요? 토지 소유자, 이게 5글자니까 5명 그러면 안 돼요. 7명 이상. 그래서 이거를 쉽게 황야의 7인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야의 7인. 야, 우리 어렸을 때 서부 영화 아주 유행했죠. 석양의 무법자. 그래갖고 또 석양의 무법자 또 아주 유명한 게 황야의 7인. 이런 데 서부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야의 7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개발 사업은 농지나 산지 황야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7명 이상 2주먹 불끈 쥐고 모여있죠. 그래서 7명 이상이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 그러면 정관이라는 것도 이하에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의 자치 규범을 정관이라고 그래요. 즉 조합이 개발 사업을 어떻게 나갈지 스스로 정하는 자치 규범. 그래서 어디에 개발구역 지정해서 조합원은 누가 되고 임원, 조합장은 누구를 대고 누가 되고 조합원이 사업비를 얼마씩 내갖고 저희가 개발 사업을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합이 개발 사업을 어떻게 나갈지 스스로 정하는 자치 규범. 그거를 정관이라고 그래요. 정관. 그래서 정관부터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저희가 조합 만들어서 개발 사업 하려고 하니까 설립인가 내주세요. 신청.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의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아요. 우리 좀 전에 지정권자가 누구였어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지정권자가 개발법의 요건에 맞으면 잘해보세요. 설립 인가 내줘요. 그럼 설립 인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등기까지 의무적으로 하고요. 이 등기를 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 그래서 조합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까지 해야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성립하니까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법인이다. 그럼 법인 이런 거 무슨 과목에서 들어봤어요? 법인, 자연인 이런 것들 우리 민법 시간에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이제 능력자,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권리 능력, 또 의사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 그리고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행위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능력이라는 것부터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라는 게 권리 능력자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자, 권리 능력자 하면은 사람. 근데 사람이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같은 자연인이 있죠. 자연인. 자연인은 몸뚱이가 실체가 딱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권리 능력자가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연인은 그대로 그냥 권리 능력자. 그런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을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됐다. 그럼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자연인 같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이 법인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내용을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그래서 법인의 명칭이 뭐고 대표자가 뭐고 목적이 뭐고 뭐 자본금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등기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믿고 신뢰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라는 것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까지 해야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름만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성격은 뭐가 되는 거냐? 법인. 조합원과는 별개. 이제 조합원과는 별개로 조합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법인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법인이라는 것도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고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죠. 사단법인은 이름대로 사람이 만든 단체 법인격을 준 걸 사단법인. 이게 뭐 회사가 대표적인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무슨 삼성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 주식회사들도 다 사단법인 무슨 기업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게 사단법인 사람이 만든 단체 법인격을 부여해줬다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해서 바쳐진 재산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재산 자체에다가 법인격을 준 것을 재단법인. 대표적인 게 장학재단. 학교 같은 것들이 다 장학재단 무슨 학원. 그래서 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재단법인. 그래서 학교 같은 게 대표적인 재단법인이 되고요.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당연히 무슨 법인이요? 토지 소유자, 사람이 만든 단체 법인격을 부여준 거니까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이름만 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법적 성격은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다. 자, 이게 이제 조합 설립하는 뼈대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조합. 자, 먼저 조합 설립. 자, 1동그라미 1번에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7명 동그라미. 그 7명이 누구라고요? 황야의 7인. 그래서 이것도 처음 할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하면 또 안 하면 또 섭섭해요. 황야의 7인, 7명 이상이. 그럼 밑에 줄에 정관부터 작성.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범이라고 그랬죠. 조합이 개발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자치규범을 정관, 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밑줄 조합 설립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받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자, 거기다가 별표.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 에다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그라미.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대다수 토지 소유자가 원하고 있는지 동의부터 받아야 해요. 그거를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요건. 그런데 뭐 100% 찬성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죠.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100% 동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정 요건 이상 동의 받아오세요 하는데 우리 개발법에서 동의 요건 하면은 딱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2 이상. 자, 이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무려 3번 나옵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3번씩 나오니까 하다 보면은 그냥 분수는 다 외워요. 그래서 분수 장난쳐갖고 물어봤다. 그러면 다 맞춰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갖고 장난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중간 글자. 이거 와죠, 와. 이거를 또는 이러면 틀립니다. 또는이 아니고 면적 3분의 2 이상 과 and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다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와라. and요. 그래서 절대 우리 공법에서 분수와 분수의 연결이 또는으로 가는 거 일체 없어요. 무조건 또는이 아니고 and입니다.
그럼 면적 3분의 예를 들어갖고 우리 개발 사업 하는데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그럼 3만 제곱미터의 3분의 2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또 총수 토지 소유자 1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50명 이상 동의 또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돼요. 면적 3분의 이상과 총수 2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and 각각의 동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30일, 동그라미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되며 의무예요. 조합 설립 등기 의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등기하면은 성립하는 법인이 됩니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럼 밑으로 갑니다. 조합원. 그럼 이런 조합의 조합원 누가 될 거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있죠?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맞아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입니다. 건물 소유자 또는 뭐 지상권자 다 안 돼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돼요. 왜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 뭐만 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만 놓고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조합원도 누구만? 토지 소유자만. 그래서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건물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동의 불문이요. 동의 불문. 그리고 좀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동의 불문, 이 말은 동의를 했든 반대를 했든 조합이 설립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반대한 사람도 무조건 조합원이 돼서 도시개발 사업에 다 의무적으로 동참시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 자도 그냥 무조건 조합원이 돼서 사업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동의했든 반대했든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 반대를 불문하고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동의 불문.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건물만 소유한 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 절대 안 돼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그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밑줄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것도 아주 또 잘 물어보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조합원은 보유한, 소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갖는다. 그럼 틀려요. 면적이 크든 작든 다 총회에서 의결할 때 1인 1표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거를 조합원의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런데 거꾸로 조합원의 의무, 니은번. 조합원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즉 사업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조합은 언제만 시행돼야 돼요? 전부 환지 방식. 그럼 조합원은 나중에 새 토지, 환지를 받는 거예요. 새 토지로 다시 돌려받는데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죠. 당연히 사업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은 사업비를 내고 새 토지 환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대신 조합원은 사업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조합원의 권리 의무다라고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3번 조합의 법인격 한번 볼까요? 조합의 법인격.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 또는 법인. 그래서 공법상의 사단 법인이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거 앞에서 봤죠.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짜면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여기서 의미는 보충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보충적으로 적용.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에 관해서는 당연히 근거법. 지금 우리가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근거법이니까 도시개발법을 우선 적용하되 도시개발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그게 준용한다. 그 얘기인데요. 자, 이거 이름이 조합이라고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틀려요.
이름만 조합이지 성격은 사단법인,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대의원회 그리고 그 위에는 조합의 임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거를 조합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조합의 기관. 왜냐면 개발조합이든 정비사업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조합의 기관이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조합을 운영해가는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이 있죠. 집행기관. 이 집행기관을 우리가 임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의 임원.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장, 임원이 지 맘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그러면 횡령하고 또 배임하고 막 그런 조합원에게 사기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 지 맘대로 조합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의사를 결정. 일정한 안건에 대해서 조합원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사를 결정. 그럼 의결한 것을 임원이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임원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을 조합원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 그래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일정한 사항, 안건에 대해서 의결한 것을 임원이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한 것을 임원이 집행.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조합원이 막 몇백 명 돼요. 그럼 몇백 명이 또 한 장소에 모여갖고 일일이 의사결정하고 이러는 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조합원 대표를 뽑아갖고 경미한 것은 총회 대신 의결하기 위해서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라는 걸 또 두는 거죠. 대의원회. 그래서 대의기관 총회 대신 의결한다. 그래서 경미한 거는 그냥 대의원회가 대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조합원 대표를 뽑아갖고 대의원회라는 걸 구성하고요. 그래서 임원이 집행기관, 총회는 의결기관, 총회 대신 의결하기 위한 대의기관, 대의원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임원, 총회, 대의원회. 요거를 우리가 조합에 두는 기관이다라고 하고요. 기관.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자, 요 정도 그냥 조합의 기관, 정비사업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기관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조합은 정리하고요. 조합까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냥 이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고자가 시행자가 된다. 다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큼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리고 이런 토지 소유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를 도시개발조합, 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시행자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시행자도 정해줬다. 그럼 이제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역시 실시계획부터 작성합니다. 실시계획.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요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갖고 인가를 받도록 하죠. 그럼 우리 시설 사업할 때도 실시계획이라는 거 들어봤네요. 요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한마디로 공사하는 거죠. 공사.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 시행자가 제가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계획부터 작성을 해요. 그러면 공사계획하면 항상 핵심 내용은 설계도라고 그랬죠. 설계도를 보고 공사합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가 될 거고 이런 공사에 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다. 그래서 실시계획하면은 항상 공사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왜요? 우리 좀 전에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니까 자동 뭐가 됐어요? 토시죠. 토시로 개발하려고 지정했으니까 토시지역이 된다. 그리고 일부를 체계적으로 통제하에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도록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된다라고 그랬죠. 된다. 그래서 의제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된다.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계획에 포함해갖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갖고 작성한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포함된다.
그럼 이런 이제 공사에 관해서 당연히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을 하겠어요?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공사계획, 실시계획 작성. 근데 시행자 지 맘대로 작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개발사업 전반의 지침이 개발계획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발사업은 다 저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계획에 맞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에서 개발사업의 기간이 5년 이렇게 정해놨는데 공사를 막 10년씩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실시계획은 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행정청에 확인을 받는 거죠. 확인, 감독,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가 누구한테 와서 받을까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인가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 누가요?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정권자에게 개발계획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인가를 받고요.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잘 작성했더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그 인가한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항상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에서 알려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공사에 착공해갖고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사하면서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인가 고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착수기간, 우리 개발법에서는 2년 내 착수해야 돼요. 2년.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나면 시행자는 2년 내 착수해갖고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2년 내 착수. 안 하면은 시행자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2년 내 착수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교재안 보면 212페이지 맨 밑에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이란 의미는 공사계획이라고 그랬죠. 공사, 설계도, 자금, 공사기간.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요것도 포함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줄의 끝에 자,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 그리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밑에 실시계획 인가받는 거죠.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인가. 그래서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 밑줄 인가받고 고시해야 된다. 그 좀 보면은 시행자가 고시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시행자가 고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권자가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지정권자가 인가 고시. 그럼 이제 인가 고시가 나면 비로소 시행자는 공사에 착수. 이제 2년 내 착수해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데 크게 이제 우리 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업의 시행 방식 한번 볼까요? 자,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럼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대지, 건물 짓는 땅, 대지로 바꾸면 당연히 효용, 이용 가치가 올라가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밑줄. 토지를 교환한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환지. 그래서 환지가 필요하니까 환지 방식으로 토지의 교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는 땅값이죠. 땅값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짜미죠. 땅값이 너무 비싸갖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 안 그래도 수용 방식은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땅값도 비싸면 더더군다나 수용이 안 되니까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사업하는 게 환지 방식.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거나 땅값이 비싸거나 이런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요. 자, 이번에서 밑에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뭐를 조성해서 공급해요? 택지.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싹 수용해서 하는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 밑에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 방식, 일부는 환지 방식. 혼합해 갖고 하는 게 혼용 방식이 되죠. 그래서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섞어 갖고 혼합해 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중에서 택해 갖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시행 방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재작년에 그대로 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면 수용 방식으로 시행한다. 틀려요. 자, 공공시설의 정비고 환지 방식의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 옆에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이 필요하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 방식으로 한다. 땡.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환지 방식이고 많으니까 환지 방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수용 방식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면 되죠. 수용 방식은 딱 하나, 언제만? 집단적인 조성 공급.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때, 그때만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방식이냐?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 그거 하나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만 수용, 나머지는 환지.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자, 5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